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62페이지로 가보죠. 자, 3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면 조세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이제 조세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조세를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용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여러분들 이름은 하나잖아요. 여러 개 있어요? 하나 맞죠? 근데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죠. 호칭 자체는 뭐 친구다, 자녀다, 부모다, 조카다, 삼촌이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취득세라는 세금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취득세를 부를 때 그 호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은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 그래서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24개인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5개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요 5개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그중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전부 다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배울 5개만 알면 돼요. 전체를 다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세무서죠. 국세청이란 말이에요.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무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한다. 제발 부탁이니까 세금 들고 지방세 들고 세무서 좀 가지 말라고요. 아니 세무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지방세 들고 가면 그래요. 세무서 직원들이 이거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욕이란 욕은 다 해요. 왜 니들이 세금을 담당하는데 왜 이렇게 해요? 상대도 안 해주고 니들 일하기 싫으냐? 내가 낸 돈으로 니들 월급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해요. 본인이 잘못 안 놓고 안 돼요.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뭘까요? 지방자치단체. 글자 그대로 지방인데 뭐가 있는 지방이에요? 자치권이 있는 지방이에요. 자치권이. 자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통치한다 이야기예요. 스스로. 그러면은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돼요? 그렇죠. 국민한테 부여받아야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부여를 받아야 대통령하고 동등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곳들은 다 지자체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인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초단체인 시가 있고 군이 있고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선거로 뽑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뭐예요? 지자체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서울시는 따라가야 돼요? 아니라고요. 협력관계지 복종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려면 같은 당이 당선이 돼야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만약에 서로가 앙숙인 당이 우리나라 뭐 뻔하죠? 이야기 안 해도 뻔하지만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당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단체장 당이 다르면은요 절대 안 따라가요. 무조건 반대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구조가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동구청장도요. 선거로 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구도 뭐예요? 지자체예요. 예. 이곳에서 걷는 게 지방세예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 혹시 가보시면은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민원실 있죠? 민원실을 보면은 도시계획과 무슨 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보면 지방세 과가 있어요. 그곳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국가세무직이 있고 지방세무직이 있고 관세직이 있어요.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세무서에서 근무를 해요. 지방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를 해요. 관세직을 합격을 하면은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눕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 그냥 세자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그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가 되느냐?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그래서 앞자만 따서 특광도세라 그래요.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시군구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특광도, 시군구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가 있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고요? 강남구청에 가져가서 강남구 재원으로 쓰는 거라고요.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인천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재산세는 연수구청에서 가져가고. 만약에 자 경기도 성남시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가고? 경기도청에서 가져가요. 재산세는 성남시청에서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앞에 쓰는 주소가 있죠. 여기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다니다 보면은 아마 프랑카드 같은 거 걸려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 뭐 12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 이렇게 많이 걸려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잘 보세요. 어디 세무서 이렇게 적혀 있죠. 그건 다 국세. 네. 어디 시청, 어디 구청 이렇게 적혀 있으면 다 지방세. 네. 좀 있으면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하고 아마 프랑카드 걸릴 거예요. 잘 봐보세요. 누가 걸어놨는지. 구청에서 걸었는지 세무서에서 걸었는지 잘 보시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잘 보시면 절대 세무서는 아니에요. 왜? 자동차세가 국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지방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특광도, 시군구 아셨죠?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재산세는요 시군구에서.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시면 돼요. 맨 뒤에 거 2개 연결하면 이게 되죠? 요게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자, 우리가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는다 그랬죠? 그게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하면 보통세,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세금? 보통세. 딱히 사용처가 안 정해져 있어요. 대신 여기에만 죄송합니다. 여기에만 써야 되겠다라고 딱 정해놓으면 목적세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입니다. 왜 보통세인지는 아시겠죠? 시대가 변하면 사용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목적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시대에 반응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걷어놓은 다음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못했죠? 근데 갑자기 발생했죠. 그래서 방역 활동하고 뭐하고 이럴 때 쓰는 돈, 긴급 투여가 됐잖아요, 자금이. 그게 전부 다 보통세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사용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원래가.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이다? 보통세고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어요. 24개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적세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적세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5개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앞자만 따서 외우시면 돼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앞자만 따서 교교농이라고 외우세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대신 지방세는 앞자만 따서 지지라고 외우는데 지자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자 들어가는 거하고 농자 들어가는 것은 요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자 들어가는 것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지역 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목적세는 특징이 뭐냐면 요 글자에만 쓰게끔 모은 돈이에요. 이 글자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교육세, 교육에 써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 써라.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발전에만 써라. 지역 자원시설세, 지역 자원 개발하거나 시설 유지하는 데 써라. 공공시설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방시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가면 소화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화기 있죠?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서 걷자. 이런 것들. 이 5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2가지로 나누는데, 전가를 시킬 수 없으면 직접세, 전가를 시킬 수 있으면 간접세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세요. 내가 직접 내면 무슨 세금? 직접세.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대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담세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게 담세자. 누구 손으로 냅니까? 그게 납세자. 그래서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자, 부담한다 그래서 담세자 이렇거든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가 직접 내면 직접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내가 직접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예요.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자, 납세자가 있고요. 담세자가 있는데 요게 다르면은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근데 누가 부담을 해요?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소비자가. 그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그 물건값을 지불을 해요, 안 해요? 물건값을 지불을 하죠. 그 물건값 안에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 돈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내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부가가치, 즉 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왜 내는 세금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다 내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가치가 창출이 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 신발, 가지고 계시는 가방 전부 다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살 때 늘상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세금 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 커피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커피도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것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토지, 땅.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은 절대 인간이 못 만들어요. 지구라는 딱 한정된 공간 안에서 토지가 있고 거기에서 물속에 잠긴 거냐 물 위에 떠 있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건물은요?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 농산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재배한 거죠. 그죠? 쌀을 재배한 거죠. 계량은 했을 수는 있어도 쌀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면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 가면 결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이 나왔을 때 공급가액 써져 있고 밑에 부가가치세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정확히 10% 떨어진 게 있고 10%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정확히 10%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산 품목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고, 만약에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썼는데 밑에가 10,000원이 안 적혀 있고 예를 들어서 6,000원 적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산 물건 중에 분명히 농산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직접세입니다. 물건값에 포함돼서 내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같이 묶어서 가겠습니다.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와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을 해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과세표준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산출세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곱해지는 비율을 뭐라 그래요? 세율이에요. 이자로 따지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원금에다가 뭘 곱해요? 이자율을 곱하죠?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라면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율이라는 거죠. 세금이니까 세자를 썼지 이자였으면 이자를 썼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 방법에 따라서 가액으로 표시하느냐 수량으로 표시하느냐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요. 가액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 그 다음에 세율도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4%다. 그래서 세금 계산해라. 자, 1억.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수량으로 계산했어요? 금액이니까 종가세. 그랬더니 세율이 금액으로 나왔어요? 비율로 나왔어요? 비율, 정율세. 이렇게 간다고요. 표시할 때. 자, 한 건당 6,000원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라. 자,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수량으로 계산했어요? 수량, 종량세. 종량세. 자, 비율로 나왔어요? 금액으로 나왔어요? 금액으로 나왔죠. 정액세. 이렇게 간다고요. 어렵진 않죠? 네. 그냥 뭘로 표시하느냐의 문제니까 요건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요게 문제예요. 요게. 뭐가 문제냐? 적용 방식이 문제예요. 적용 방식. 그때 과세 표준을 잡을 때 물건 중심으로 잡으면 물세고 사람 중심으로 잡으면 인세고,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 그래요. 누진세. 그랬을 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세는 대부분이 비례세고 인세는 대부분이 누진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물세 중에서 누진세가 있고 인세 중에서 비례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고 누진세예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보세요. 이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자,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는 4억짜리고 B는 3억짜리고 C는 2억짜리예요. 근데 A는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 B도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 C는 갑과 을의 공동명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4억 가지고 계산하고 3억 가지고 계산하고 2억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물건 하나씩 잡았죠? 요게 물세. 자, 두 번째는 그러지 말자. 누구 건지를 보자.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거네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쳐봅시다. A하고 B하고 C의 절반이니까 얼마? 8억. 4억하고 3억하고 1억이니까 8억이죠? 그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1억. 이걸 가지고 계산합시다. 요게 인세. 자,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묶어서 계산하겠습니다. 인세. 누구 건지에 관계없이 물건 하나씩 계산하겠습니다. 물세. 자, 그러면 왜 지방세는 물세고 국세는 인세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어요. 합쳐버리면 지역별로 가져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는 그냥 물건 하나씩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져가기가 쉬우니까. 반대로 국가는 하나예요, 여러 개요? 하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러면 아까 취득세는 국세라 그랬어요? 지방세라 그랬어요? 지방세죠? 그러면 취득세는 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세 개의 아파트를 샀다? 세 개 합쳐서 계산 안 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고요. 이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뭘 곱해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례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누진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세율이죠? 세율이죠? 뭘로 표시했어요? 비율로 표시했어요? 금액으로 표시했어요? 비율. 자, 그래서 무슨 세? 정률세. 두 번째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1억일 때 몇 프로? 10억이면 100억이어도 안 변하죠? 이렇게 안 변하는 걸 비례세. 자, 그래서 취득세는 정률세이면서 비례세입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근데 소득세는 어떻게 가느냐?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2% 세율을 곱해요. 자, 요게 세율이에요. 금액으로 표시했어요? 비율로 표시했어요? 비율로 표시했죠? 비율로 표시했으니까 무슨 세? 정률세. 근데 세율이 하나예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누진세 이렇게 간다고요.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율로 표시되면 비례세. 구간별로 주어지면 누진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비례세가 쉬워요? 누진세가 쉬워요? 그렇죠. 왜? 그냥 주어진 세율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세법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죠. 왜냐하면 국민이 내니까. 전문가가 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누진세 개념을. 자, 그래서 우리 누진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6에서 42%인데 자, 이쪽으로 와보죠. 소득세법에 보면은 현행 소득세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진 구조는. 그래서 자,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뭐 그다음에 15%, 24%, 35%, 38%, 40%, 42% 이렇게 해서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제일 높은 게 몇 프로? 그래서 6에서 몇 프로? 4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몇에서 몇까지 몇 단계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0.2에서 0.5까지 3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칸이 몇 개? 3개. 그중에 낮은 칸이 0.2, 높은 칸이 0.5.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죠.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풀어내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풀어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시면 현행 소득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1200만 원, 그 다음에 4600만 원, 그 다음에 8800만 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3억 원, 그 다음에 5억 원 이렇게 돼서 계단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5%, 38%, 40%, 42%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200만 원이, 자, 10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6%죠? 20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15%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2000만 원이면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계단 하나씩 하나씩 다 밟고 가라고요. 계단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2천만 원까지 가려면 여기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 가려면 일단 얼마까지 달려가야 돼요? 1200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의미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일단 얼마? 1200까지는 6% 내고 그 다음에 그 초과분이 얼마? 800에 대해서 15%를 내라 이 구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 몇 번째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 있죠. 몇 번 계산해라? 3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계단 얼마? 1200은 무조건 몇 프로? 6%. 자, 그러면 1200까지 달려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00에서 얼마까지 달려가야 돼요? 4600까지 가야 됩니다. 얼마 필요해요? 46 빼기 12는 3400. 3400에 대해서 15%. 자, 그러면은 1200에다가 3400을 더하니까 얼마? 4600이죠. 그럼 이제 4600에서 5000까지 달려가려면 400이 필요하네요. 400에 대해서 24% 이렇게 가요. 자, 그럼 보죠. 어차피 1200이 넘어가면 1200까지는 무조건 6%죠. 그러면은 1200에 6%면 얼마예요? 1200에 6%. 12 곱하기 6. 그래서 72만 원 플러스 1200 초과분의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4600을 넘어가면 일단 1200하고 3400에 대해서 계산해야죠.
무조건 여기 계산해야죠. 그거 합친 게 582만 원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면 72만 원에 120만 원이니까 192만 원 나오네요. 이거 계산하면 72만 원에 510만 원에 96만 원이니까 678만 원 나오네요. 맞죠? 맞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1억입니다. 1억에 4%면 얼마? 400만 원. 5억에 4%면 2천만 원. 자, 보세요. 몇 배 띄었어요? 5배 띄었죠? 몇 배 띄었어요? 5배 띄었죠. 요게 비례세. 자, 1,000만 원이면은 몇 프로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6%니까 60만 원. 자, 5천만 원이면 678만 원. 자, 몇 배 띄었어요? 5배 띄었죠? 몇 배 띄었어요? 11배. 11배. 이게 누진구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진구조는 어떤 식이냐면 비례세가 반드시 가는 구조라면 누진구조는 대각선으로 가는 구조예요. 대각선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빈부의 차를 해소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빈부의 차를.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죠. 근데 없는 사람한테 이 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 이 돈은요, 오히려 부담이 적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달 생활비가 5천 원인 사람한테 500원은 목숨값이지만 한 달 생활비가 10억인 사람한테 1억은요,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똑같이 10%를 내라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있는 네가 조금 더 내줘. 그러면 없는 네가 조금 덜 내도 되잖아. 이렇게 가는 구조. 그게 누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원래 120만 원 정도 냈어야 돼요. 그럼 120만 원에 5배면 얼마입니까? 600이죠. 이 사람 원래 600 냈어야 된다고요. 5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돈 많으니까 조금 더 내주라고요. 그러면 내준 만큼 이 사람이 조금 덜 내도 되잖아요. 돕고 살자고요. 그게 누진 구조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 세금 효과는 누진세가 클까요? 비례세가 클까요? 효과는 누진세가 크죠. 이러든 저러든 누진세가 크죠. 자,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 보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덤으로 절세할 수 있으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비례세는 5분의 1을 줄이면 5분의 1만 줄어들어요, 세금이. 5분의 1로 줄이니까 5분의 1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5분의 1로 줄이면 11분의 1이 줄어들어요. 어느 게 효과가 더 커요? 누진세가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원래 누진세 가지고 절세하는 거예요. 비례세 가지고 절세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싶을까요? 적게 걷고 싶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5배 늘리면 딱 5배밖에 못 받죠? 여기는 5배 늘리면 11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정부도 누진세를 가지고 협박을 해요. 누진세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진세 특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꼭 필요하거든요.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모이면 모일수록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고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금이 엄청 줄어드는 구조예요. 누진세는. 비례세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누진세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절세 효과가 누진세가 커요? 비례세가 커요? 누진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비례세 가지고 절세할 필요는 없죠? 할 수만 있다면 누진세 가지고 절세하자고요. 그러면 얘만 줄이면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엄청 줄어들죠.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누진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만들어놨다? 소득 재분배예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있는 사람이 더 내면 없는 사람이 덜 내도 되잖아. 이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자고요? 돕고 살자고요. 누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인별로 계산할 때 이걸 써요. 물건별로 계산할 때는 굳이 누진세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세로 가면은 누진세가 기본이고 물세로 가면은 비례세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요걸 줄이면 당연히 세율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요걸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래요. 공동명예예요, 이게. 공동명의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벌었으면 세금을 678만 원을 내야죠. 근데 5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5명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에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60만 원에 5명 해봤자 300만 원이라고. 여기서 378만 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5천만 원 가지고도 이 정도 효과면 1억이면 효과가 더 커지고요. 10억이면 효과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명의를 하십시오. 즉, 뭐 하십시오? 분산시키십시오. 금액을 분산을 시키면 시킬수록 누진세는요,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금액을 뭐 하면?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비례세보다 엄청나게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그럴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어진 세금인지 아세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를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투기라는 게 뭘까요? 투기. 투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투기라는 건 별거 없어요. 투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독점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가 투기라고 그래요. 독점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거.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이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자, 시냇물을 가만히 놔두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라고요. 냅두라고요. 꼬불꼬불 자 반듯하지 않습니다. 시냇물이 구불구불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놔두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반듯해질 수도 있고 또 구불구불해질 수도 있고 물이 마를 수도 있고 물이 넘칠 수도 있고 놔두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뚝을 만들어요. 그러는 순간 생태계가 교란이 되죠. 뚝을 만드는 순간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그럼 아래는 다 죽고 위에만 살아남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되는데 위에 사는 사람들이 총칼 들고요. 돈 안 내면 안 주겠대요. 그게 투기예요. 자, 부동산은 무한됩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그래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되는 사람이 부동산을 싸그리 끌어당깁니다. 내 돈으로. 요즘 뉴스에서 나오죠?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지방 1억 이하짜리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차피 1억짜리 이하가 없으니까 놔두고 지방 내려가서 1억 이하짜리요. 주택이요. 30채, 40채씩 쇼핑하고 다닌대잖아요, 요즘. 자, 그러면은 한 3, 40채를 한꺼번에 쭉 삽니다. 그리고 안 풀어요. 그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 이제. 2천만 원 더 올려드릴게요. 3천만 원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차익 남기고 튀어요, 또. 그게 투기라고요. 물론 이제 권인들은 투기라고 생각 안 하죠. 돈 버는 방법이니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투기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투기는 딱 방법이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 방법이 힘들어서 그렇지 원리는 간단해요. 공급을 막아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수요는 원래 딱 정해져 있는데 공급을 막아버리면 수요가, 즉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죠. 자, 그럼 반대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막 지어요. 근데 막 지을 수가 없죠? 마지막 방법 하나가 있죠.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협박을 해서 시장에 내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까지 끌어당기면서 집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나와요. 즉 비용은 이만큼 계속 비용은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이자 비용도 나갈 것이고 대출 받아서 사니까 이자 비용도 나갈 것이고 보유세도 나갈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높다고요. 그러면 집값 상승 속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요.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이자 비용을 올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갔죠, 곡선이. 그리고 매년 이익도 안 나도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 보유세를 늘려요. 그럼 보유세를 늘리면 어느 순간부터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곡점이 빠지는 순간부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잖아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EP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을수록 손실률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걸 버틸 자신 있으면 버티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다 파시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종류가, 원래가 기본적인 보유세가 재산세라는 보유세가 있어요. 근데 재산세를 건들면 안 돼요. 왜? 재산세는 모든 국민이 재산을 가진 국민, 즉 서민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놔둔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얹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100만 원 종부세 내던 사람이 올해부터 지금 많이 올랐죠. 2천만 원 냅니다. 자, 2천만 원 내는데 2천만 원이 5년간 내면 보유세로만 1억이 나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1억이 오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좀 뭐 얼마 넘었다. 종부세 보통 3, 4천씩 떨어져 이제. 3천이면 3년만 지나도 벌써 1억 넘어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내다 파시라고요. 그러면 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종합부동산세, 협박하려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쓸데없이 과다 보유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한 거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이 집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집이 누구 거냐가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요, 투기하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집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이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세예요. 그것도 지역별로 봐야 될까요? 전국 단위로 봐야 될까요? 전국 단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국세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려면 비례세로 협박을 해야 될까요? 누진세로 협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인세고 누진 구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답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누진세의 개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